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큰 선비 이이. 글 신병주, 그림 오승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큰 선비 이이. 1536년 12월에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찬바람이 세차게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친정에 온 신씨 부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동해 바다의 검은 용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거든요. 고 신씨 부인의 배가 아파왔어요. 조금 뒤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오죽헌 너머로 힘차게 울려 퍼졌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허허,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꿈에 검은 용이 나왔으니 너를 현용이라 불러야겠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이이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오죽헌,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강릉에 있어요. 뜰 안에 오죽이 있어 오죽헌이라고 해요. 이이의 외가는 강릉에서 잘 알려진 집안으로 외할아버지 신명하는 이름 높은 선비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신사임당은 어질고 현명했답니다. 이이는 매우 똑똑해서 말을 배우자 곧 글을 읽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외할머니가 이이에게 석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얘야,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붉은 주머니 안에 빨간 구슬이 부서져 있네요. 3살밖에 안 된 손자가 멋진 시로 대답하자 외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른도 알기 힘든 예시를 단숨에 읊다니. 외할머니는 촌명한 손자가 놀랐고 마냥 자랑스러웠답니다. 단숨에 쉬지 않고 곧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이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남달랐어요. 어머니가 병이 들어 몇 날 며칠을 누워 계실 때였지요. 이이는 아무도 몰래 사당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때 집에서는 없어진 이이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날이 저물어져서야 사당에서 아이를 찾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빌고 있는 이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사당, 조상의 신주,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모셔놓은 집이에요. 6살이 된 이이는 한양에 있는 집으로 올라왔어요. 이이는 방 안에 책을 가득 쌓아놓고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집안에서는 이이의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다 가끔씩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안 대대로 살아온 파주의 율곡리를 오가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뒷날 이이는 이때를 그리워하며 호를 율곡이라고 지었답니다. 소학은 물론 논어 맹자까지 거침없이 읽으면서 이이는 점점 더 의젓한 나이로 자라났어요. 율곡, 밤나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호, 본 이름 외에 쉽게 부르거나 쓰기 위하여 지은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루는 이이가 율곡리에 있는 하석정에 올라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이이는 그 자리에서 멋진 시를 지었어요. 숲속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은 한이 없어라. 먼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말리 바람을 머금는다. 변방 기러기는 어디 가는고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소리. 8살 아이가 지은 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지요. 이이의 빼어난 글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화석정, 율곡리의 임진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자예요. 변방, 서울이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땅이에요.
이이가 16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신사임당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찌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흑흑. 이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이는 꼬박 3년을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지낸 뒤 슬픔을 잊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금강산에 머무르는 동안 상처투성이었던 이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새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금강산, 강원도 북쪽에 있는 산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이이는 1년 동안 금강산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짐을 꾸려 강릉 외가로 내려갔지요. 글 공부에 온 힘을 쏟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뜻을 크게 세우고 남의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따른다. 말을 적게 하고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공부를 느리거나 급하게 하지 않는다. 이이는 작용문을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는 공부하는 틈틈이 작용문을 보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이렇게 큰 뜻을 세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였기 때문에 뒷날 이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작용문. 이이가 20살 때 쓴 글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22살이 된 이이는 차만색 씨와 혼인을 했어요. 이듬해 봄, 이이는 경상도 성주에 있는 처갓집에 들렀다가 가까운 곳에 사는 대학자 이황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황은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지요. 허허, 보잘것없는 늙은이를 찾아주어 고맙네. 선생님을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두 사람은 35년의 나이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과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황은 바르고 총명한 이이가 마음에 들었고, 이이는 이황의 뛰어난 학문과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려고 했지요. 나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학문은 더 훌륭하구나. 이이가 돌아간 뒤 이황은 제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564년 29살의 이이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장원급제를 무려 9번이나 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이이에게는 호조자랑이라는 벼슬이 내려졌어요. 호조자랑은 그리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재산을 맡아 꾸려나가는 중요한 자리였지요. 이이는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박또박 이야기하여 고치도록 하였어요. 어느새 이이는 가장 눈에 띄는 신하가 되었어요. 장원급제. 과거 시험에서 첫째로 합격했다는 말이에요. 장원이라고도 해요. 이이가 32살이 되던 해에 선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새 임금님은 아직 나이가 어려 나란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이이는 임금님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학문과 정치에 대해 정성껏 알려주었지요. 하지만 어린 임금님은 이른 아침부터 공부를 하자며 찾아오는 이이가 무척 못마땅했어요. 잠도 못 깼는데 공부라니 너무하지 않소? 전하께서 학문을 힘쓰셔야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사옵니다. 이이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임금님을 가르쳤어요. 선조, 조선의 제14대 왕으로 1567년부터 1608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이와 같은 인재를 써서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서로 뜻이 다른 신하들의 다툼에 휘말려 나라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어야 했어요. 임금님은 깐깐한 이이를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이에게 사가독서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사가독서는 재주가 뛰어난 신하에게 휴가를 주어 쉬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인은 조금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써서 임금님께 드렸어요. 그 책에는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대화로 쓰여 있었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훌륭한 신하를 멀리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의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대화, 마주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인은 36살에 목사가 되어 청주로 가게 되었어요. 이인은 지금껏 갈고 닦은 학문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약을 만들어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고 했지요. 덕은 서로 베푼다. 잘못은 서로 조심한다. 좋은 풍속은 서로 나눈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이러한 향약을 앞장서서 지켜나가자 백성들도 하나둘씩 향약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의 노력으로 마침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답니다. 목사, 조선시대의 지방의 큰 고을을 다스리던 관리예요. 풍속,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39살이 된 이인은 만원 봉사라는 긴 글을 임금님께 올렸어요. 그 글은 백성들을 위해 서둘러 해야 할 일들이 쓰여 있었지요. 임금님은 이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인은 계속 글을 올렸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이인은 벼슬을 버리고 해주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운 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답니다. 이인은 높은 벼슬에 오른 적도 많았지만 평생을 어려운 백성들과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이 이의 집에 들렀다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접시와 간장 한 종지뿐이었고 밥은 너무 거칠어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만 드시고 어찌 사십니까? 그러자 이인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배가 덜 고프신가 보오. 남겨두었다가 저녁에 드시면 맛이 있을 것이요. 늘 좋은 음식만 배불리 먹어온 손님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임금님은 일 잘하고 믿음직한 이의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병조판서라는 벼슬을 내려 나란 일을 맡겼지요. 전하,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들어주십시오. 또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 10만 명을 키워 나라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인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이의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9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제야 사람들은 이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뉘우쳤어요. 병조판서, 조선시대의 나라를 지키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던 벼슬이에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과의 싸움이에요. 어느덧 이인은 48살이 되었어요. 병조판서로 일하며 몸을 아끼지 않았던 탓에 이인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의원을 보내 이의를 돌보게 했어요. 하지만 이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하루는 북쪽 지방으로 떠나는 관리 한 사람이 이의를 찾아왔어요. 제가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몹시 편찮으시니 다음에 만나셨으면 합니다. 이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병이 더욱 깊어질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의는 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라며 관리에게 6가지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일러주었어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 동생에게 말을 받아 적도록 하면서 말이지요. 이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더 사랑한 대학자 이의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